저는 이제 어찌됐건 이제 장자 앞부분에 인간세 다루는 부분들이 장자가 생각했던 세계관과 밀접하게 다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생각하기에 장자의 시는 분명히 참혹한 시대였고, 그런 참혹한 시대의 배경에서 장자는 이른바 명과 질을 무기로 삼아서 뭔가를 바꾸려고 추구하는 사람들을 상당히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논어에서는 명확하게 그 방향이 보이진 않지만 은자로서 자기 위치를 확고히 하고 있는 게 인간세부터인 것 같아요. 나는 세상 일에 대해서 절대 신경 안 쓰고 내가 추구한 일을 할 거야 라고 하는 식의. 더 나아가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자에 관한 어떠한 식의 관심까지도 그렇게 크게 두지 않으려는 태도까지도 보이기도 합니다. 이건 조금 더 읽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저는 장자가 좀 염세적 세계관을 가졌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불신하는 거죠. 내 한 사람이 어떻게 뭔가를 해보겠다 한들 이 세계라고 하는 거대한 흐름이 바뀌겠는가? 물론 시대나 역사적인 조건에 따라서 각자가 느끼는 정도는 다를 겁니다. 누군가는 정말로 맹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어떤 무언가를 갖고 있는 한 사람이 마치 빛처럼 세계를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아니라고. 우리는 한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런 걸 할 수 없으며 이 세계의 형으로 대표되는 참혹한 폭력 가운데 상대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물러서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잘 보존할지를 고민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근대적 어떤 인간에 비유해 보면 장자식의 인간이 그렇게 좋게 보이진 않죠. 근대적 인간이라고 하는 건 자기가 개인이 갖고 있던 운명을 혹은 사회적 어떤 무엇인가를 바꿔가는 존재로서 자꾸 우리를 호출하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장자는 그런 면에서 보면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운명이라고 하는 걸 되게 강조했던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즉 인간이 개별자로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들 속에 던져 있는 존재라고 생각했던 게 장자의 세계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 가운데 불행히도 각자의 사람들도 또한 각자의 삶에 무게를 지니고 살아가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크게 무언가를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물론 이제 논어에서 아까 보았던 것처럼 공자는 출처, 즉 언제 자신의 이름을 갖고 세상에 나아가며 자기가 처는 처한다는 뜻이에요. 그냥 머물러 있다는 뜻입니다. 머물러 있는 걸 선택하냐 했을 때 시대적이거나 사회적인 조류를 잘 봐라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장자는 자기가 경험하는 시대가 나는 은자의 시대를 경험했던 것 같고 그러나 또 공자는 자기에서 가까운 데서부터 시작해서 어떤 시대의 변화나 혹은 어떤 식의 뭐라고 해야 도덕적 세계를 이뤄가는 것에 대한 운동들을 시작하자고 하는 입장이었다면 장자에게는 그런 시도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런 차이들이 어떻게 읽힐지는 각자에게 이제 맡겨진 부분이겠죠. 5페이지는 이 이후에 있는 부분을 원문을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에 김갑수역을 가져왔습니다. 이 부분은 그냥 제가 읽어볼게요. 또 위나라 임금이 지식인을 좋아하고 못난 사람을 싫어한다면 현명한 자가 많을 텐데 왜 굳이 너를 채용하려고 하겠느냐? 너를 채용한다면 그것은 위나라 사람들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다른 무엇을 원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쓸모있는 가르침이 없다 싶으면 위나라 임금은 분명히 너의 허점을 틈타 교묘한 언변으로 너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너의 눈빛은 동요될 테고 얼굴은 비굴하게 부드러워질 테고 입은 변명하게 바쁠 테고 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설 테고 마음속으로 타협할 준비를 할 것이다. 이는 곧 불로 불을 끄려는 것이며 물을 가져다가 물난리를 막으려는 꼴이니 이를 일러 조장이라 한다. 원문에는 조장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고요. 쓸모없는 짓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처음부터 그에게 순종한다면 그 후로부터는 끊임없이 순종하게 될 것이다. 그러다가 마침내 너는 믿지 못할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반복해서 말하게 될 테고 나중에는 틀림없이 포악한 위나라 임금 앞에 죽음을 맞게 될 것이다.
옛날 걸은 관용봉을 죽였고 주는 왕자 비간을 죽였다. 이들은 모두 자신을 수양하여 신하이면서도 마치 임금인 양 자신이 섬기는 군주의 백성을 굽어 살폈는데 이는 자신의 군주를 거역한 셈이 되었기 때문이다. 말하자면 그들의 군주는 그들이 수양을 했기 때문에 죽였던 것이다. 이들은 명성을 좋아한 자들이었다. 여기서 관용봉은 그렇게 유명한 인물은 아닌데요, 왕자 비간은 상당히 유명한 인물입니다. 공자가 상당히 존숭했던 고대 성인 가운데 한 명입니다. 이 주임금은 폭군으로 이야기되는 인물인데요, 이 폭군인 주임금이 나라를 어지럽게 할 때 왕자 비간이 나서서 말렸다라고 하죠. 그때 주임금이 성인의 심장에는 구멍이 7개가 있다고 하는데 당신이 그렇게 바른 말을 하니 성인인가 보다, 심장에 구멍이 몇 개 있는지 한번 봅시다 라고 하면서 배를 갈라 죽였다라고 하죠. 근데 이제 그것이 숭고한 희생으로 장자는 기억하질 않아요. 장자는 그것이 명성을 추구한 행위였다라고 기억을 해요. 그러나 육아 지식인들은 그렇게 기억하지 않았어요. 왕자 비간을 성인의 한 인물로, 숭고한 인물로 기억했습니다. 다른 역사 인식이 있었던 거죠. 다른 세계 인식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선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크게 우리가 삶을 선택할 때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는 사람들은 뭐 100% 이쪽 저쪽은 없겠지만 그래도 우리의 어떤 작은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세상을 바꾸는데 커다란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강력한 믿음에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장자는 어찌됐건 후자일 거고요. 그건 선택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또 한편으로는 타고난 존재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생각도 전 듭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람의 기질이 혹은 사람이 보는 어떠한 식의 존재적 세계관이 맹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본연적으로 장자 같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한편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시대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맹자랑 장자랑 물론 동시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장자가 인식했던 시대 인식이 더 적합한 시대 인식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춘추 전국 시대의 흐름은 맹자가 기대했던 그런 흐름과는 정반대로 흘러버렸거든요. 절대 권력이 나타나 버렸죠. 맹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위나라 해왕, 양해왕 아들이 이제 물어요. 이름이 자꾸 또 기억이 안 나네요. 여튼 천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정어일, 하나로 정해지겠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요. 맹자가요. 통일되겠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맹자 시기에 오면 춘추 전국 시대에 난립했던 수많은 나라 가운데 점점 줄어가지고 몇 개 나라가 그렇게 크게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은 크게는 전국 칠웅이라고 해서 7개 나라 정도가 남았다라고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한 7개 정도가 남았고 그러면 나머지 6개 나라를 정벌할 혹은 복속할 나라가 출현할 수 있겠죠. 근데 맹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럼 누가 그럼 이 하나를 만들 것이냐? 그럴 때 맹자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남 죽이기를 좋아하지 않는 왕이 통일할 것입니다 라고 맹자는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왕도 정치를 하는 사람이 천하를 통일할 것이라 전망했던 거죠. 그러나 역사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통일한, 육국을 통일했던 사람이 누구였는지 진시황이었더라고요. 뭐 진시황에 관한 역사적인 평가는 뭐 조금씩 달라지고는 있지만 확실한 건 맹자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닌 건 확실하죠. 그가 정말로 막 역사의 일부가 기록된 것처럼 분서갱유도 하고 막 무도한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또 다른 비전을 가지고 다른 6개의 나라를 정복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제국을 세웠던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맹자가 기대했던 그런 사람은 아니었던 건 확실해요. 세계는 달라지고 있고 맹자조차도 자신이 그 세계를 바꾸겠다라고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바꾸지 못했습니다. 바꿨던 사람은 누구였냐면 진시황, 이사 이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황제라고 하는 게 무엇이었을까? 황제. 진시황이 황제의 첫 번째입니다. 나중에 시간 되시면
가끔 가다가 사기를 말씀드리는데요. 진시황 봉기를 읽어보면 진시황이라는 사람의 멋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진시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전에는 신하가 군주를 자식이 아버지를 평가했다. 그게 뭐냐면 시호라고 하는 의미색입니다. 세종을 아시죠? 세종대왕, 그죠? 근데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뭐로 불렸을까요? 세종이 살아있을 때는 간단합니다. 뭐 전하, 임금님, 왕이시여 이런 거예요. 그쵸? 세종의 이름이 있습니다. 이도라고요. 근데 이름으로 절대 안 불리죠. 왕은 당연히 안 불릴 겁니다. 그쵸? 죽은 뒤에 시호가 붙어요. 그 사람의 역사적인 평가를 하여서 그 사람이 어떤 식의 업적을 남겼는지를 가지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게 시호예요. 세종의 세자는 크게 어떤 식으로 국력을 떨치거나 그런 사람을 보통 세자를 붙였습니다. 그래서 원래 세종이 문종이 되려고 했었나 인종이 되려고 했었나 그런데 세종으로 붙인 거예요. 역사적인 평가, 자식이 아버지 평가하는 거죠. 그리고 그건 누가 올리냐면 신하들이 올려요. 근데 그 진시황이래요. 나는 자식이 아비를, 신하가 임금을 평가하는 거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천하에 유례 없는 육국을 통일하였으니 나는 새로운 이름을 얻어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황제라는 칭호를 만든다. 황제는 어디서 나오냐면 중국에 고대에 있었던 삼황과 오제에서 하나씩 따온 겁니다. 원래 신하들이 올렸던 것은 다른 거였어요. 아유, 그것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간요, 큰일 났습니다. 하여튼 황제는 신하들이 올렸는데 나는 그런 거 싫어. 나는 더 커다란 이름이어야 돼. 그래서 전설에서 이름을 갖고 온 거예요. 황제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는 시호 붙이지 말자. 나는 시황제다. 처음으로 황을 시작했던 시황제다. 그럼 밑으로는 어떻게 하냐? 2세 황제, 3세 황제 하여 만세까지 가자. 그러나 역사는 또 시황제의 기도가 시황제에만 그쳤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2세 황제를 보통 얘기를 하긴 하는데 2세 황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진시황의 아들은 3세 황제는 아예 없죠. 그 이후에는 황제는 칭호는 남고 시호가 결합되어져 버립니다. 근데 황제는 이전과는 정말 다른 권력이었을 거예요. 제가 주목하는 건 황제는 왕과 다른 게 무엇이냐면 황제는 왕은 뭘 다스리죠? 왕, 나라를 다스려요. 그럼 황제는 어딜 다스리나요? 맞아요, 천하를 다스려요. 천하는 뭐죠? 세계 전체를 다스리는 존재예요, 황제가. 그런 권력이 출현했을 때 그런 권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수 있었을까? 저는 장자는 이런 식의 출현의 어떤 목전에서 이 역사의 흐름을 바꿀 수 없다라고 하는 걸 인식하고 끊임없이 물러서며 뒷걸음치는 인간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황제제는요 2000년 동안 바뀌지 않았습니다. 황제제는 무엇 때문에 바뀌냐면 신의 혁명으로 무너지죠. 그 유명한 그 영화 그 장면 기억나시나요? 그 마지막 황제에서 그 마지막 황제 푸이가 뭐 이렇게 벽 무너지고 이렇게 제위에서 내려오는 장면. 그런데 저는 또 그런 질문을 가져봐요. 오늘날 중국을 보건대 과연 황제가 사라졌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을 우리가 잘 모른다고요. 사실 저도 중국 정치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어요. 중국 정치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시는 분 계시나요? 되게 우리의 이렇게 좀 이렇게 무지의 세계 아닌가요? 제가 전인대라고 하죠. 전국인민당대회인가 뭐 그 전인대 사진을 본 적이 있어요. 엄청납니다. 뭐 빨간색의 이 깃발들 사이에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이게 무슨 정치지? 한 생각이 들어요. 그거 한번 찾아보시면 이게 정치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근에 중국이 헌법을 바꿨다고 하면서 이제 시진핑이라고 하는 권력이 마오에 버금가는 또 다른 어떤 상징 권력을 취득했다는 얘기도 있죠. 중국에 가보시면
이 옛날에 있던 포비든 시티라고 영어로 불리는 자금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성보다 더 중요하게 우리를 압도하는 게 있어요. 자금성 딱 입구에 가면 거기가 천안문 광장이고 사진 하나가 딱 걸려 있어요. 마오의 사진이 걸려 있고 양쪽에 뭐가 서 있냐면 중국 인민 만세, 그리고 여기가 뭐 세계 인민 만세 이렇게 써 있나?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이 품고 있었던 황제를 중심으로 한 천하의 비전이라고 하는 게 과연 무너졌는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중국은 일국적 세계를 갖고 있는 세계가 아니에요. 참 재밌게도 그 천안문 광장에 쓰였던 혁명 문구라고 하는 게 자기들의 혁명은 단순히 중화민국이라고 하는 세계를 완성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의 천하라고 하는 식처럼 세계라고 하는 식의 어떤 혁명적 어떤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천안문 광장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문구가. 그런 걸 하는 존재로서의 황제라는 권력이 나타난다면 그런 권력에 대해서 과연 맹자처럼 행동했던 게 옳다고 할 수 있을까? 끊임없이 질문해 볼 수도 있어요. 한편 그것은 하나의 사회 시스템이 무너지면서 춘추 전국이라고 하는 혼란기 가운데 이 사라고 하는 계층이 출현하여서 선비들 그들이 사회에 어떤 식으로 대응한가 했을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끊임없이 줄어든다라고 하는 인식 가운데 이런 문제가 장자 같은 태도가 나오진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저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정치를 대하는 태도가 정치보다는 팬덤에 가깝게 전환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리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장자와 비슷한 세계 인식 때문인가 아닌가 싶어요. 뭐냐면 정치를 하거나 그것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고 나는 그것을 구경하는 사람들처럼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에 하는 사람들은 우리와는 다른 사람들이야. 혹은 그런 사람들과 우리는 달라 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참여의 태도가 아니라 선망의 태도 이런 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어찌됐건 뭐 다시 말씀드리면 장자의 입장은 제가 보기엔 확실합니다. 세계관도 확실해요. 그런 입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각자가 갖고 있는 세계 인식 혹은 각자가 선택한 삶의 방향에 따라서 다르게 생각할 수 있겠죠. 맞아, 장자가 생각한 대로 나도 그렇게 생각하는 입장이 있을 수 있고요. 아니야, 장자 생각하는 거는 되게 비겁한 태도야라고 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역사에서 수많은 사람이 장자의 이런 태도를 되게 많이 비판하게 됐어요. 이거야말로 패배주의라고 이렇게 비판하게 됐었습니다. 뒤에는 장자에 나오는 또 다른 이 어떤 세계관이 아니라 장자에 나오는 또 다른 어떤 뭐라고 해야 할까요? 철학적 태도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태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안회왈 오무이진의 가문기방. 사실 이 중간에 되게 많은 분량이 생략되어 있는데 어찌됐건 공자 계속 안 된다고 해요. 안회는 계속해서 그럼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될까요? 이러면 될까요? 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간 결론은 공자는 안 돼. 너는 가서면 안 돼. 이건 무리하는 거야 라고 계속 대답을 합니다. 그런 끄트머리에 이런 대화가 나옵니다. 안회가 말하기를 오 무이진이 제가 더 이상 나갈 수가 없겠습니다. 가문기방. 그러니 선생님께서 또 다른 방책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중리왈 제 오장어약. 중리, 공자가 말하기를 제계다. 제자는 근본 1차적으로는 제사를 지내기에 앞서서 몸을 깨끗이 하는 태도를 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기본적으로 술이나 고기 같은 걸 먹지 않았고요. 제사 앞두고는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뭐 어떤 성적인 접촉이나 이런 것도 제거하고 몸을 깨끗이 씻고 이런 걸 제계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이때 제를 이야기를 해요. 공자가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이위지 기이야 이지자 호천불의. 이때 유자는 뭔가 기필코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것이 쉽겠니? 잘 되겠니? 그럼에도 그것이 잘 되겠다면 하늘이 못마땅하게 여길 것이다. 뒤에가 더 중요하니 뒤를 보겠습니다. 안회왈 회지가빈 유불음주.
불여훈자 수월의 약차 즉 가히 위제호. 안회가 말합니다. 저희 집이 되게 가난해요. 논어를 보면 안회는 정말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안빅낙도가 안회의 삶에서 나온 거예요. 공자의 제자들이 모여가지고 도시락을 싸웠는데요. 안회는 일단사 일표음, 대나무 껍질 같은데 밥 한 덩이 싸오고 물을 한 바가지 갖고 왔대요. 요즘 말하면 삼각김밥에다가 생수 한 통 갖고 오는 거예요. 자공이란 제자는 부자였습니다. 아마 그 제자는 제가 생각하기에 CU 같은 데서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어떤 뭐 있을까요? 요즘 비싼 도시락은 엄청 비싼 거 많더라고요. 뭐 한 2만 원짜리 도시락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제가 어제 지방 강의 갔다 오면서 강남 터미널 센트럴파크를 지났는데요. 거기 보니까 비싼 식당들 되게 많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김선생 이런 식당이 있는 거예요. 김밥집. 나는 생각하지 못했던 김밥이 그 세계에 있더라고요. 하여튼 뭐 근데 이제 저희들이 먹는 김밥은 그렇지 않죠. 아내는 김밥도 못 사왔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냥 밥덩이 그냥 갖고 오고 물 한 바가지 갖고 온 사람이었어요. 누항사라고 하는 글이 후대 사람들이 지었죠. 그 누항이라는 표현도 이 안회의 삶을 이야기하는 데 있습니다. 사는 곳도 어디였냐면 좁은 골목길. 누자는 누추하다, 항자는 골목이란 뜻이에요. 누추한 골목에 살았어요. 저희 동네에 골목이 많습니다. 요즘 보면 골목 없는 동네들 많더라고요. 신도시는 골목이라고 할 만한 곳이 없지 않나요? 그렇죠? 아내가 집안이 가난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불음주, 제가 술을 마시지를 못했어요. 옛날에는 술이 왜 옛날 사람들이 술을 금지했는지 아세요? 쌀을 빚었기 때문에 그래요. 술을 먹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호화로운 거예요. 왜냐하면 밥을 이미 다 먹었기 때문에 먹을 수 있는 거죠. 논어에 보면 안회는 그렇게 안 나오는데 안회보다 조금 더 가난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원헌이라고. 원헌은 어떻게 나냐면 술찌개미를 먹었대요. 술찌개미 아시죠? 그러니까 술을 거르고 남은 껍데기들 이걸 먹었대요. 안현도 비슷하게 가난해서 저는 술도 못 마셨습니다. 그리고 여후는 무슨 뜻이냐면 후는 냄새 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 양념되어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조리되어 있는 것들을 먹지 못한 지가 수개월이나 되었어요. 약차, 이 정도면 즉 가히위제호, 그 재개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재개할 때 술도 마시면 안 되고 그리고 비싼 음식들, 향신료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으면 안 되는데 저는 집안이 가난해가지고요 그런 거 입에도 못 대봤어요. 그럼 전 재개한 거 아닌가요? 저는 몸이 깨끗해요. 맨날 저는 밥만 먹었고요. 그 아신지 모르겠지만 그 스님들도 음식 드실 때 마늘 같은 거 안 들어가거나 이렇게 향 강한 거 안 드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런 거를 입에 대보지도 못했어요. 저는 항상 밥만 먹는 사람입니다. 그럼 저는 재개한 거 아닌가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야왈시 제사지제 비심제야. 공자가 말하기를 이것은 제사의 재개이지 내가 말하고자 하는 심제, 마음의 재개가 아니다. 제사할 때는 네가 말하는 것처럼 그래 술 먹지 말아야 되고 냄새 나는 거 양념한 거 먹지 말아야지. 그러나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심제, 마음의 제사이다. 마음의 제사가 마음의 재개이다. 이 심, 사실 장자가 이 심을 되게 주목했던 사람인 건 맞습니다. 맹자는 심에 주목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맹자는 본성, 사람은 도덕적으로 태어났어 라고 했는데 장자는 이 마음에 주목했습니다. 마음은 어떤 곳이냐? 제물로에서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마음은 다양한 소리들이 마구마구 뒤섞여서 시끄러운 곳이라고요. 심제도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됩니다. 6페이지 밑에 부분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회왈 감문심제. 안회가 말하기를 심제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중리왈 약일지. 공자가 말하기를 너의 뜻을 하나로 해라. 그 다음 무청지이이, 이 청지심.
무청지심, 이청지기. 청, 듣는다는 뜻이죠. 듣지 말아라. 귀로 듣지 말아라. 그럼 무엇으로 들어야 되냐면 마음으로 들어라. 그러나 또한 마음으로 듣지 말며 무엇으로 들어라? 귀로 들어라. 이게 이제 까다로워져요. 왜냐하면 이쪽 공부를 할 때 가장 까다로운 개념 가운데 하나가 기거든요. 원래 이 기자는 공기 혹은 흐름을 나타내는 기자라고 많이 얘기됩니다. 근데 이 기가 뭐 혈기에도 쓰이고요, 뭐 전기에도 쓰이고요. 오늘날 더군다나 뭐 신체 수련 같은 거에도 기라고 하는 걸 쓰기 때문에 이게 정말 많이 지금 막 쓰이고 있어요. 혹시 뭐 그런 거 해보신 분 계시나요? 단전호흡 같은 거 해보면 이걸 이제 기를 운행하는 거라고 하죠. 그래서 기를 막 굴린다고 하기도 하고. 과연 그런데 그럼 장자가 얘기했던 이 기란 무엇이냐? 모르겠습니다. 장자가 기를 이야기하긴 한데 왜냐면 이게 장자 개념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찌됐건 지금 이야기하는 게 1번 귀로 들으면 안 돼, 2번 마음으로 들어서도 안 돼, 귀로 들어야 돼. 그럼 귀는 어찌됐건 뭐가 아니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감각기관은 아니에요. 들리는 소리를 그냥 듣는 것도 아니고 아마 마음이라고 했을 때 이 마음은 무엇인가 의도된 마음이 아닐까 싶어요.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는 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찌됐건 기라고 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장자가 이야기하는 심재는 의도적으로 갖고 있는 감각을 차단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이런 게 나왔기 때문에 후대에 이 기를 어떤 뭐 기로 듣는다, 기로 느낀다라고 했을 때 영화나 이런 거 보면 꼭 뭐 하냐면 눈을 감아야 돼요. 그렇죠? 오늘도 다른 데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쿵푸 팬더 보셨나요? 쿵푸 팬더 보면은 궁극적으로 나오는 게 약간 오늘 뒤 맥락이랑 좀 비슷합니다. 쿵푸 팬더도 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거기서도 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는요, 그렇죠? 예? 뭐 무협지 같은 거 봐도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눈으로 보거나 귀로 들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1차적인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청지어이 심지어부. 듣는 것이 귀에서 그치고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부자는 대상이에요. 그 대상에 이렇게 매여 있지 않는다면.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기야자 허이 대물자야. 자, 근데 이 표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기운이랑은 조금 달라요. 기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표현 되게 중요합니다. 텅 비어서 대물, 사물을 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기운과 기운을 느끼는 식이 아니라 지금 장자가 이야기하는 건 텅 빈 다음에 사물을 대하는 것이래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유도집허 허자 심재야. 오직 도는 집허 텅 빈 곳에 모인다. 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이 심재다. 이 장자가 이 말을 한 뒤로 이 마음의 공부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을 비워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마음을 비우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비우면 되느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가 있을 텐데 장자는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비운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지금 갖고 오고 이것이 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그것이 심재라고. 오강남 선생의 번역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기억을 하는데요. 그래서 이 재를 재게 깨끗이 함으로 번역하기보다는 이 오강남 선생님은 이 재를 굶김으로 번역합니다. 굶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제사를 할 때는 굶어야 된다는 거죠. 무엇으로부터? 먹고 싶고 마시고 싶은 욕망으로부터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장자가 추구하는 심재는 뭐냐면 마음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비어 있어야 되고 마음이 무엇인가를 대상으로 삼지 않는 어떤 비어 있는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그 공간으로 열려 있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대한 뒤에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읽어볼게요. 안회왈
안회가 말하기를 회지 미시득사 실자회야 득사지야 미시유회야 가위허호 부자왈 진의 오어약. 안회가 말하기를, 이때 회자는 안회의 이름이죠. 제가 가르침을 듣기 전에는 실지로 진실로 스스로 저가 안회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득사지야 가르침을 들은 뒤에는 미시유회야 안회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가위허호. 그렇다면 텅 비었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의미에서는 이 귀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은 귀로 대표되는 감각기관의 습관을 내려놓는 것이기도 하고, 제가 보기엔 제물론에서 이야기했듯 마음이 갖고 있던 습관적인 어떤 수용도 접어둔 거라고 할 수 있고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면 내가 듣는 방식으로 듣지 않게 되고, 내가 마음이 움직이고 듣고 싶은 대로 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아내처럼 되겠죠. 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리고 이것이 텅 빈 것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에서는 간단히만 말하면 이 귀로 듣는다는 것은 자기 부정이기도 하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하게 들리는 감각을 일단은 부정해 보는 것이고, 마음이 움직이는 어떤 욕망이나 의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은 궁극적으로는 나라고 내가 느끼는 자기 주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 다음이 재밌습니다. 부자왈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까지 뭐라고 표시되었었죠? 중리왈.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공자와 중리는 달라요. 어떤 게 더 높이는 표현일까요? 공자가 높이는 거예요. 그러면 논어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왈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중리왈도 아니고. 자왈은 공자왈을 줄인 거죠. 사실 공자왈보다 자왈이 더 높인 겁니다. 왜냐하면 공자왈은 공씨 선생님이 말씀하셨다는 건데, 자왈은 뭐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셨다 해요. 중리왈의 중리는 사회적 호칭이었다고요. 예? 선생님이 말씀하셨다가 아니라 뭐뭐 누구가 말했다라고 하는 식으로 객관화해서 지금 서술하다가 갑자기 지금 표현이 바뀌었죠. 뭐라고? 부자왈. 부자가 선생님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공부자라고 공자를 부르기도 하고, 여기서 이제 공자의 영어 이름이 나왔죠. 컨푸시어스가 콩푸즈에서 이게 공자를 느리면 공부자가 돼요. 공부자. 근데 이거를 중국어를 읽으면 콩푸즈가 되는데, 처음 공자를 그 서양 세계에 소개한 사람이 누구였냐면 제수잇, 예수의 선교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라틴어를 써가지고 시우스를 붙입니다. C로 시작하죠. 컨푸시어스라고 하죠. 그래서 공자를. 맹자는 뭐가 됐냐면 멍즈가 아니라 그래서 멍시우스가 되었습니다. 시우스 붙었던 거예요. 선생님으로 지금 표기를 해요. 지금 장자 안에서. 그럼 여기는 어떤 질적인 대화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말씀하시기를 진의, 아주 훌륭하다. 오여야, 내가 너에게 얘기해 주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얘기가 됩니다. 뒷부분만 일부를 뽑았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문이 유익 비자의 미문이 무익 비자야. 자, 이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는 또 다른 어떤 식의 논법이라고 해야 될까요? 언어의 방법인데 풀이는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문, 너는 들어보았겠지. 유익, 날개를 가지고 날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았겠지. 그러나 날개 없이 날았다는 이야기는 못 들어봤을걸. 그 다음 문이 유지 지자의 미문이 무지 지자야. 유지, 지식을 가지고 깨우쳤다는 사람은 들어봤겠지. 그러나 무지,
알지 못하는 것으로 깨우쳤다는 사람은 못 들어보았겠지. 그러면 지금 어찌됐건 방점은 어디 있을까요? 앞에 있을까요? 뒤에 있을까요? 날개를 가지고 나는 거가 중요할까요? 날개 없이 나는 게 중요할까요? 날개 없이. 지식이라는 걸 가지고 깨우침을 낳는 게 중요할까요? 아니면 무지라는 걸 가지고 깨우치는 게 중요할까요? 무지겠죠. 쿵푸 팬더를 보면 그러기 때문에 그 비전이 쓰여져 있다는 종이를 펼치니까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쓰여져 있죠. 약간 이런 식의 어떤 언어 방법이라고 할까요? 이런 게 중요합니다. 거꾸로 얘기하면 이걸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는데요. 뭐냐면 듣지 못하는 걸 가지고 듣는 것, 들리지 않는 걸 가지고 듣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보는 것, 만질 수 없는 감각이 되지 않는 걸 가지고 감각하는 것 등으로 이야기를 해서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아마 여기서 말하는 아까 귀를 듣는다라고 하거나 마음의 심재 이런 것과 연관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다음 읽어보겠습니다. 첨피결자 허실생배 길상지지. 첨자는 보다는 뜻입니다. 저 결자는 이렇게 트여 있는 어떤 부분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저 트여 있는 틈을 보아라. 허실, 방이, 이게 허실은 구체적으로는 텅 빈 방을 이야기해요. 방이 텅 비어 있으니 생백은 뭐냐면 햇볕이 비쳐서 밝아지는 걸 이야기해요. 방이 텅 비어 있으니 거기 햇빛이 비쳐서 밝아진다. 그러면 길상지지, 길하고 상스러운 것이 거기에 모이는 것이다. 거꾸로 그럼 뭐가 되냐면 비어있지 않고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방 안에 이것저것 다양한 기물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뭐가 깃들지를 못한다는 이야기를 하겠죠. 그 반대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부차 부지 시지위 좌치. 그런데도 부치 그치지 않는다면 이것을 일러 좌치라고 하겠다. 좌자는 앉을 좌자고요. 치자는 말이 마구 매달리는 걸 이야기합니다. 앉아 있는데도 내달리는 사랑을 좌치라고 하겠죠. 심재는 마음이 비어 있는 겁니다. 자기가 갖고 있던 감각들을 내려놓고 기존에 있었던 욕망의 배치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을 내려놓고 일단은 비워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장자가 이야기를 해요. 뭔가 다른 게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뭔지는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다만 그러지 않은 상태의 극단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또 해줍니다. 뭐 하냐면 그러지 않고 마음을 비우지 않고 듣는 것을 멈추지 않고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을 그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듣는 대로 듣고 마음이 움직이는데 움직이면 좌치라고 앉아 있어도 치 내달리게 돼 있는다고. 선사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마음에 있는 그 마음이라고 하는 건 마치 미친 원숭이 같다고. 마음이 끊임없이 움직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달리기 때문에 그렇다고. 뒤에 보면 장자가 그런 표현 합니다. 아마 제물론에서도 그런 표현이 나왔을 텐데요. 마음이 고요하다는 건 뭐냐면 부장불형이라. 사태가 미리 오지 않았는데도 내가 마주하러 그것을 가지 않는 것이고 사태가 이미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걔를 붙잡아서 쫓아가지 않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장자가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어떤 마음의 어떤 흔들림을 이야기할 때 장자는 그런 식의 문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오지 않은 일을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경우가 우리가 많죠. 그렇죠? 걱정, 근심 혹은 지나간 일을 붙잡고 있는 데가 있죠.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없는 상태를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닌가 싶고요. 좌치는 거꾸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내 마음이 먼저 내달려서 가 있는 거예요. 뭐가 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혹은 내 마음이 이미 붙잡아서 어떤 사태가 지나가는데 불구하고 그 사태와 함께 적이 가 있는 거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이런 표현도 얘기할 수 있어요. 앞에 방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 있지 않으세요?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지만 마음은 어디가에 가가지고 때로는 백화점에 가 있기도 하고요. 예, 어제 저는 축구장에 가 있더라고요. 저는 어제 러시아에 가 있었습니다. 안 가셨던 분들 좀 있으신가 보네요. 좌치라고 하는 표현을 잘 보면 맹자가 극복하고자 했던 게 무엇인지를 알 수 있어요. 어찌됐건 마음의 문제에서는 마음이 사실은 맑은 물과 같을 수도 있고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한계가 있는 놈이기도 하지만 한계가 없어서 어떻게 되냐면
지 삶을 넘어서 자꾸 다른 이상한 것들을 막 내달린다는 거죠. 그런 걸 장자가 지향하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이것을 구체화하여서 우리 삶에 끌어들이기는 조금 쉽지 않은데요. 어제 좀 재밌는 경험이 있었습니다. 제가 전주에 강의를 하러 갔었어요. 고등학교 이름이 영생고등학교더라고요. 되게 유명한 고등학교던데요. 나름 미션스쿨이었습니다. 갔더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딱 쓰여져 있고 계단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이제 쓰여져 있는 데였는데요. 오랜만에 선생님들이랑 밥을 같이 먹었는데 이제 밥상에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여튼 근데 다른 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어제 논어를 가지고 강의를 했는데 논어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지우학이라는 표현이 논어에 나와요. 들어보셨나요? 지우학? 그 공자가 나이가 이제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다라고 했을 때 나오는 표현인데요. 12호의 지우학, 15세 배움의 뜻을 두었다. 이걸 이제 해석을 하는데 어떤 한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거꾸로 해석할 수 있지 않겠냐고 식사자리에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냐면 15이 되어야 배움의 뜻을 두었다고 해석해야 되지 않겠냐고. 교사로서 그 문제를 갖고 있는 거죠. 뭐냐면 학문의 뜻을 둘 나이가 15 정도만 돼도 되는데 요즘에 너무 일찌감치부터 학문의 뜻을 두고 너무 일찌감치부터 이론적이고 사변적인 걸 너무 가르친다라고 그래서 거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냐고 해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라고. 오늘날 좌치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심재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걸까 했을 때 그것이 완벽하게 딱 들어맞는 해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는 오늘 오기 전에 무슨 동영상을 봤냐면 스마트폰에 관한 동영상을 봤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좌치라고 할 만한 것이 흔히 이야기하는 그런 기기를 사용하는 거라고 얘기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요. 그렇잖아요. 앉아있으면서 세계를 볼 수 있는 창이 열린 거잖아요. 그리고 그 창 때문에 이 이른바 마음이 엄청나게 내달리잖아요. 그렇죠? 저도 반성을 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서 좋아지는 저를 보고 예. 그렇죠. 그런 것들을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마음을 굶김이라고 한다면 어떤 식의 그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무엇인가를 끊어내는 걸 이야기할 텐데 그렇잖아요. 마음의 무엇인가를 끊어낸다고 했을 때 그 마음에 끊어내는 걸 무엇을 이야기해야 될까? 한편으로서는 그런 걸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기기나 그런 거로부터 누군가는 그런 걸 운동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라고 하죠? IT 뭘 한다고 하던데 그런 기기로부터 자기를 굶기는 거죠. 왜? 그런 기기야말로 오늘날 이 사회 배치 속에서 마음과 정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예시로서도 한번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비어있는 시간들, 어떤 걸 도구화하지 않는 시간들, 어떤 욕망과 이렇게 결합되어 있지 않은 순간들이 있어야 마치 장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거기에 빛이 비추고 뭔가 길상이라고 할 만한 길하고 상스럽다고 할 만한 무엇이 찾아올 수 있지 않겠냐라고 하는 질문은 제 생각에 오늘날에도 되게 유효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는 그래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신재란 무엇이냐면 간단하게 여유를 갖는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어 보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혹은 무언가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것, 듣는 것, 마음, 욕망으로부터 단절되어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점점 소중한 시대에 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한 것 같아요. 물론 이 심재는 이후에 다양하게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을 어떻게 해석할까 했을 때 저는 오히려 앞에를 더 질문해보면 더 좋다고 생각해요. 좌치하게 만드는 게 뭘까? 우리를 좌치, 가만히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내달리도록 만드는 게 무엇일까? 좌치, 그로부터 끊어내는 심재라고 하는 것을 이 안회와의 이야기 속에 하나의 대답으로 장자가 내놓았고 이 심재는 후대에 아주 중요한 어떤 키워드가 되어서 많이 이야기되는 어떤 개념어가 됩니다. 아내와의 대화 속에는 그래서 되게 많은 게 사실 들어있어요. 장자가
생각했던 당시의 시대감, 혹은 장자가 어떤 비판했던 육아 무리의 어떤 태도들, 그리고 장자가 한계에 지웠던 당시 사람들의 어떤 사회적 공명심, 명예심, 지식에 관한 어떤 배치들, 한편으로서는 장자가 갖고 있는 마음 공부를 또한 얘기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간세에서는 이 뒷부분에는 이제 좀 기묘한 사람들을 근거로 들어서 당시 상황에 대한 또 다른 장자의 인식을 볼 수 있는데요. 한 번쯤은 이제 이 아내의 이야기를 넘어왔을 때 심재 이야기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되게 생각하기 되게 재미있는 거리예요. 의식적으로 비워놓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매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될까? 한편으로는 그런 것 가운데 하나는 재밌는 건 후대에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마음을 비워서 다른 무엇인가를 채워낸다고 할 수 있지만 장자의 문제제기만 보면 채워내는 것까지는 없습니다. 무엇이 채워질지는 장자는 빈칸으로 만들어 놓았고요. 다만 의식적으로 비워놨을 때 지금 안회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미시유해야, 제가 이제는 아내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처럼 일종의 자기 상실 혹은 자기 망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찾아온다는 것을 장자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의미에서는 이제 제물론에서 그 부분을 떠올릴 필요가 있어요. 오상아라고 했던 표현 기억나시죠? 그가 그렇게 얘기하죠. 제자가 선생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선생님 어제와 다른 모습인 것 같습니다. 어제는 생기가 있었지만 오늘은 어째 마치 죽은 재처럼, 꺼져버린 불이 그냥 다 축축하게 젖은 재처럼, 고목처럼 아무런 생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남각자기 하는 말이 그거죠. 오상아, 나는 나를 잃었다. 그리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방법이라고 할 만할까요? 아니면 구체적인 내용이라고 할까요는 오늘 여기 나오는 그거라고 할 수 있겠죠. 심재. 그리고 심재라고 하는 걸 잘 상상하려고 할 때 제가 아주 유익하게 인용하거나 계속 떠올려야 한다고 생각하는 표현이 뭐냐면 그겁니다. 날개 없이 나는 법. 무지로서도 알 수 있는 게 있다. 아무것도 없으나 얻는 게 있다. 계속 이거를 한번 상상해보면서 활용해 보세요. 무지로서도 알 수 있고요. 그렇죠? 보이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고요. 들리지 않는 것을 통해서도 우리는 들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가지지 못한 것을 통해서도 뭔가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역설이, 이게 이제 장자가 이야기하고 싶은 심재 혹은 삶의 방향과 맞닿아 있다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것이 날개 없이 난다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이걸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요. 날개 없이 난다고 하니까 어제 논어 강의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제가 떠올랐던 건 오늘 준비하면서 이게 떠올랐습니다. 습. 논어가 시작할 때 학습을 시작을 하거든요. 따라하고 그것을 내가 익히는 건데, 이 습이 날개짓 하는 거예요. 날개를 가지고 날아보려고 기어코 하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장자는 전혀 다른 방식을 약간 추구하는 것 같아요. 적어도 습에 있어서는. 뭘 추구하냐면 날개 없이 난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날개짓을 똑같이 반복할 것이 아니라 그 날개를 다른 식으로, 혹은 날개 없더라도 상관없지 않겠냐라고 하는 식의 어떤 또 다른 식의 어떤 사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조금 멀다면 한번 그걸 생각해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저녁에 시간 되시면 쿵푸팬더를 보시면서 쿵푸팬더에 전해지는 가르침이 가르침 없는 가르침이 전해지면서 뭔가 또 다른 식의 장이 열리는 그 순간이야말로 날개 없이 나는 어떤 비행의 모습이 그에게도 있다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잘 따져보면 그런 게 언제 중요하냐면 장자가 경험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믿을 수 없을 때 이런 태도가 되게 중요하긴 해요. 왜냐하면 예전 사람들은 봐봐, 나 이렇게 날았거든, 그러니 이렇게 날개짓을 따라하면 돼 라고 해서 똑같이 가르쳐요. 그래서 통하는 세계가 있어요. 이렇게 날개짓 하면 됐었죠. 쭉쭉쭉쭉 쫓아가요. 그러나 장자가 인식하는 것처럼
아내에게 너 그러면 안 돼. 이게 지금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하고 있구나. 세상의 폭력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처럼 되었어. 라고 할 때 어떤 당혹스러움의 세계 속에서는 날개 없이 나는 법이야말로 되게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어떤 식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길 없는 길을 걷는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물론에서 그런 표현이 나왔었습니다. 한번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도행지이성이라. 길은 다녀서 생기는 것이다. 길은 길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녀서 만들어지는 거라고. 그럼 거꾸로 뒤집을 수 있죠. 알미라는 것도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 가면서 알아차지는 거라고. 사전적인 거가 아니라 사후적으로 닥쳐올 무슨 알미라는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깨우침도 그런 거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행동하는 게 아니라 무엇인가를 뒤늦게 깨우치거나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그 다음 달에는 이제 그 인간의 뒷부분을 볼 텐데요. 제가 보통 셋째 주에 시간을 비워놨었는데 5주차가 돼서 뒤에 이렇게 뒷부분 또 해는 뭐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정하기 조금 힘들어가지고요. 다음 달에는 조금 한 주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7월이 5주째인데 22일 날 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요. 혹시 궁금한 거나 더 이야기를 요하는 게 있을까요? 아니요, 그 뒷이야기는 당연히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 역사가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우화기 때문에 결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의 맺힘이 그냥 이런 식의 대화로 끝나버려요. 그리고 그거는 이게 이제 공자라고 하는 역사적 인물을 그냥, 그리고 아내는 역사적 인물을 빌어서 아내래요. 장자가 지금 이야기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뒷 이야기는 없는 거는 한편으로서는 읽는 이에게 맡기는 것도 있겠죠. 제 생각엔 갔을 것 같아요.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안 갔을 수도 있는데 맥락상이 약간 가는 것 같아요. 지금 이거 궁금하신 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았던 더 풍부한 부분을 다양한 번역을 통해서 한번 직접 읽어보시면 맥락 안에서는 그냥 가라고 하는 약간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제 가되 어떤 의도나 목적이라고 하는 건 접어두고 가는 방향이 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럼 이제 안 가는 거나 마찬가지인 가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긴 할 텐데요. 하여튼 장자는 얘기해주지 않고 있어요. 갔는지 안 갔는지는요. 안타깝게도 얘기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네, 그렇죠. 예. 실제로 많이 비슷하고요. 일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자가 논어에 나왔던 공자의 모습과 장자가 그려야 되는 공자의 모습이 상당히 유사하다고. 그러면서 보면
아까 소개했던 그 공자전의 시라카시스카는 조금 강하게 얘기하진 않지만 약간 의도가 그렇게 풍기고 있어요. 뭐냐면 장자야말로 공자의 그런 식의 어떤 문제를 이어간 인물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맞는 것 같은 게 논어에서 공자를 어떻게 보냐에 따라 초점이 달라지지만 공자도 원하는 걸 이루지 못했던 인물이거든요. 좀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실패한 사람의 후예로서 장자를 위치시켜 보면 조금 설득력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자는 한 시대 가운데 좀 갈등이 남아있던 시대고 장자는 그 갈등마저도 이제 자리 잡지 않는 우리 선생처럼 살아봤자 소용없더라 라고 하는 식의 그런 거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실제로 대중적인 공자와 안회의 어떤 모습은 장자에서 좀 많이 빌려온 게 있어요. 그러니까 논어에서 얘기되지 않는 모습인데 공자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려내는 모습은 장자가 그려내는 모습도 실제로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논어의 공자를 저는 거의 비슷하게 장자가 이해했다고 보이고요. 그러나 조금 더 위험한 건 장자가 일관성이 없는 텍스트를 가지고요. 앞에는 좋게 얘기했다가 뒤에는 그런가? 저 뒤에는 자평 같은 데는 공자를 되게 소인배처럼 그리기도 했습니다. 그건 조금씩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커다란 줄기는 잘 이해했지 않았나 저는 싶습니다. 그런 이해 속에서 이런 우화를 지어넣은 게 아닌가 싶고요. 그래서 장자 안에 공자는 되게 중요한 인물이에요. 장자 속에서. 근데 명확하게 그게 나오지는 않고요. 다만 자신의 어떤 의도나 생각을 대변하는 존재로는 언급을 살짝 하기도 하고요. 그러나 존숭하는 태도를 그렇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맹자는 공자하면 오 이런 식의 이게 느낌 확 들거든요. 맹자는. 근데 장자에겐 그런 건 없어요. 장자 자체 인물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합니다. 좀 객관화한다는 느낌이 있지만 잘 이해한 인물의 객관화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쿵푸팬더 한번 보시면서 심재가 뭘까? 예전에 쿵푸팬더 볼 때는 저는 생각 못했는데 어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장자적 어떤 학습, 세계, 메시지를 조금 참고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쓰여지지 않는 가르침, 보이지 않는 봄이라고 하는 거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마무리해도 될까요, 그러면요? 예, 그럼 다음 달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